너는 여전히 그때 그 애구나. 비굴하고 무능력하고. 강남의 화려한 호텔 연회장, 미래교육 대표 강미라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독서를 퍼붓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들어선 박소영은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과 함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짝! 동창회에서 박소영의 뺨이 강타당했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여기 올 자격이나 되는 줄 알아? 미라의 독설은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고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가 얼마나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말이야. 소영은 홀로 눈물을 흘렸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상처를 본 시어머니 윤정희의 방에서는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양그룹 주식 매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일 아침 보고서를 받아보겠다.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0조 재벌 총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뺨 맞고 울던 며느리. 이제 그녀의 굴욕을 목격한 시어머니의 품격 있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형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죠. 박소영이 남편 민준의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소영의 모습은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차림새와 비교해 유독 소박해 보였어요. 어머, 저거 박소영 아냐? 제가 감히 여기를 왔어. 연회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미라가 주변 동창들을 불러 모으며 소영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20년이 흘렀지만 미라는 여전히 도도하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네. 소영이가 이 자리에 낄 급이나 되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지혜가 미라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웃었어요. 소영이 그들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소영아. 야, 박소영. 오랜만이다. 미라가 일부러 친한 척 가짜 미소를 지으며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남편 됩니다. 근데 남편분이시구나? 어휴, 보아하니 훤칠하시네. 근데 정확히 어디서 일하세요? 미라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짐 검사하듯 물었습니다. 아, 저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기가 죽은 듯 조금 위축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중소기업이요? 아, 중소. 미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나는 현재 미래교육이라는 회사 대표예요. 전국에 학원 2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글쎄 500억 정도 됐나? 정신없이 벌었네, 그려. 주변 동창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강미라, 정말 성공했구나. 역시 미라. 대단하다, 대단해. 소영은 마치 구석으로 숨고 싶은 듯 점점 몸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미라가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뭐하고 지내? 설마 혹시 아직도 그때처럼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지?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고 있어. 소영이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휴, 20년이 지나도 여전하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지. 항상 구석에서 숨어 있기만 하고
얘들아, 분위기 좀 풀자. 우리 사진이라도 좀 찍을까? 한 동창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미라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 박소영. 너 혹시 그때 고3 때 그 일 기억하지? 미라의 목소리에 갑자기 섬뜩한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뭔 얘기야, 소영아? 민준이 불안해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남편분. 그냥 학창시절 추억이죠, 뭐. 미라가 음험하게 웃었어요. 소영이가 좀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애였거든요. 맞지, 소영아? 제발, 미라야. 그만해줘. 소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뭘 그만해? 나는 그냥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찔려? 미라가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소영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그때 그 애구나. 비굴하고 찌질하고 무능력하고. 순간 미라의 손이 소영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날아갔습니다. 짝! 연회장이 마치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소영이 뺨을 감싸 쥐고 너무 놀라서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미라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가 이 강남 고급 호텔에 감히 올 자격이나 되는 줄 알아? 미라가 차갑게 멸시하듯 말했어요. 내 주제를 똑바로 알아야지. 소영은 맞은 뺨을 감싸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곧바로 뒤따라가려 했지만 미라가 그의 앞을 가로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소영이 남편분. 제가 남편분께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준이 아내 일 때문에 잔뜩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영이 남편분이 글쎄 자기 부인이 고등학교 때 어떤 애였는지 정말 몰라요? 아휴, 세상 물정 모르는 참 순진한 분이시네. 미라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화장실에 도착한 소영은 거울 앞에 서서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져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왜 행복하면 안 돼?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확인하고는 혼자였어요. 박소영. 미라가 잔뜩 흥분한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가 오늘 여기 나타난 이유가 뭐야? 혹시 나한테 감히 복수라도 하려고 온 거야?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라니? 나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제발, 평범하게, 너 같은 애가? 미라가 경멸하듯 비웃었어요. 너 같은 루저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루저야.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발 그만해. 나는 정말 미라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 뻔뻔한 년이.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찢어졌어요. 네가 우리한테 했던 짓을 벌써 잊었어? 네가 얼마나 더러운 애였는지 기억 안 나? 소영이 힘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그대로 그녀를 덮쳤어요. 자, 생각해봐, 박소영. 만약에 내 잘난 남편이 내 더러운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라가 소영의 귓가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악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제발. 안 돼. 입 다물고 조용히 내 주제에 맞게 살아.
네가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어? 미라가 승리감에 잔뜩 찬 표정으로 소영을 내려다보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한참 후 민준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소영을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여기 있었구나. 이제 집에 가자. 소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음을 지었어요. 응, 응. 가자, 민준 씨. 소영아, 미안해. 내가 내 옆에서 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민준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별거 아닌 옛날 일이야.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어요. 미라가 했던 의미심장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고 민주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하며 침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남들 눈을 피해 숨어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지? 소영이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윤정이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괜찮다. 동창회는 잘하고 왔니? 정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네, 좋았어요. 소영이 힘없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왠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특히 뺨 한쪽이 약간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소영아,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이상하니?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밖에서 바람을 쐬어서 그런가 봐요. 조금 피곤해서요. 민준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오늘 좀 피곤해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쉬게 해주세요. 그래라. 푹 쉬어라. 아가. 소영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정희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푹 쉬어라. 소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며느리를 지켜본 그녀의 직감으로는 며느리에게 오늘 분명히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정희의 방에서는 낮게 깔린 의미심장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그룹 주식 매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일 아침 가장 정확한 보고서를 내 방으로 가져오게. 복도를 지나가던 소영이 문득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춰 섰어요. 하지만 너무 지치고 서러워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그냥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그날 밤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창회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의 붓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화장품을 꺼내 두껍게 발랐지만 붉은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아침 먹어라. 정희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네, 지금 나가요. 소영이 대답하며 마지막으로 화장을 점검했습니다. 식탁에 나온 소영을 본 정희는 즉시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화장이 너무 진했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뭔 일 있었니?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 아무것도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고 왔어요. 소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얼굴이? 그때 민준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응, 먹어라. 정희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하고 왔어요. 민준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들으며 소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민준이 미라에게 들은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말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나는 회사 먼저 가볼게. 민준이 서둘러 일어났어요. 소영아, 오늘 집에서 푹 쉬어. 응, 조심히 다녀와. 민준이 나간 후 정희와 소영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소영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정말 괜찮아요.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소영 맞지?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얘기한 거 기억하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강미라야. 어제 우리가 뭘 얘기했는지 잊었어? 소영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등학교 시절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어제 일을 누구한테 얘기했어? 내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아니, 아무한테도. 그럼 다행이네. 계속 입 다물고 있어.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소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하. 소영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소영아, 너 왜 그래?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20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소영아, 진정해. 천천히 숨 쉬어. 정희가 소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또 시작됐어요.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심한 공황 발작은 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소영아, 나한테 말해봐. 어제 정말 뭔 일이 있었어? 하지만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숨만 거칠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소영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정희는 소영을 소파에 눕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 네. 죄송해요. 갑자기. 미안할 거 없어. 그런데 소영아, 이게 처음은 아니지?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의 예리한 관찰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이래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요. 정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벌써 20년이나? 네. 소영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어제 동창회에서 정말 뭔 일이 있었어? 소영이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나는 내 편이야. 정희의 따뜻한 말에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어요. 괴롭힘? 네. 미라라는 애와 그 친구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놀리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더럽다고.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소영이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팔뚝에 흐릿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걸로 찌르기도 하고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게도 하고 정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3 때 제가 임신을 했었어요. 임신? 네. 지금 남편이 아니라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학교 계단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소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밀었어요. 일부러 밀어서. 설마. 네. 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그때 아이를 잃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소영이 계속 울었어요. 혼자서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았어요. 그 후로 제 남자친구도 떠났어요. 미라가 온갖 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더러운 애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황 발작을. 네. 그 일 이후로 계속 악몽을 꾸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혀요. 정희는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20년간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온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어줄까요? 그리고 창피할 게 뭐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제 동창회에서 미라를 만났어요. 그 애가 또 저를 때리고 협박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뭐라고? 어제도 때렸다고? 네. 그리고 제 남편한테 과거 일을 얘기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어려 있었어요. 강미라, 그 계집애가. 어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민준이한테는. 왜? 민준이는 내 남편인데 왜 말하면 안 돼? 만약에 민준이가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저를 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미라가 온갖 거짓말을 지어낼 거예요. 제가 나쁜 여자였다고.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내가 널 지켜줄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그 강미라라는 애 지금 뭐하고 있어? 교육업체 대표래요. 전국에 학원을 많이 운영한다고. 이름이 뭐라고? 미래교육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소영아, 그 애가 너한테 어떤 협박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봐. 제 남편한테 과거 일을 다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모든 사람한테 알리겠다고. 또 저보고 제 주제를 알고 숨어서 살라고. 정희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분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영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용납 안 할 거야. 어머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조용히 넘어가? 20년간 네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조용히 넘어가라고? 정희가 소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소영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 20년간 그 끔찍한 기억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내 어머니잖아.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어.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소영아,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어머니, 그리고 그 강미라라는 애,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20년간 봉인해 두었던 회장용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한 정희의 모습은 평소의 자상한 시어머니가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소영아, 일어났니? 정희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어요. 네, 어머니. 지금 나갈게요. 소영이 나왔을 때 정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옷차림이. 응, 급한 일이 생겼어. 소영아, 오늘 나와 함께 나가자. 저요? 어디로요? 회사에. 내 회사 말이야. 소영은 시어머니가 회사에 다닌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가 회사를 다니세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는 게 아니라 운영하지. 한양그룹이라고 들어봤니? 한양그룹이요? 그 유명한.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그래, 내가 한양그룹 회장이야. 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양그룹의 회장이라니. 어머니가 한양그룹 회장이세요? 20년간 숨기고 살았어.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왜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 돈과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싫어서. 그때 현관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창문을 내다보니 검은색 벤츠 S클래스 3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소영아, 가자.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소영은 얼떨떨한 채로 정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최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들어보자. 강미라 37세. 미래교육 대표이사입니다. 전국 187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 483억 원입니다. 소영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들었어요. 미라가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 회사에 여러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허위 광고, 학부모 등록금 횡령,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까지 확인됐습니다. 정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역시 그랬군. 더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 기록입니다. 당시 여러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영이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내가 조사했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더라. 다른 피해자들요? 응. 총 7명의 학생이 강미라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중 한 명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나와 있어.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한양그룹 회장 일행이 미래교육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전체를 사용하는 규모였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최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그럼. 소영아, 너도 함께 가자.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안 돼. 네가 직접 봐야 해. 그래야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거야.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희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부터 한양그룹 임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들이세요? 프론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양그룹 회장 윤정이다. 강미라 대표를 만나러 왔어. 프론트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양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대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할 필요 없어. 바로 올라간다. 정의 일행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자 건물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10층 대표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그룹 회장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무슨 일로? 미라가 인사하다가 소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박소영? 너 왜 여기에 있어? 강미라 대표죠? 정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한양그룹 회장 윤정희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양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양그룹 회장님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미라는 소영을 다시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초라한 박소영이 한양그룹 회장의 며느리라니. 말이 안 돼. 소영이가 어떻게... 회의실로 들어가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 회의실에 들어간 후 정희는 소영을 자신 옆에 앉히고 미라를 마주봤어요. 강미라 대표, 제 며느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죠?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없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20년 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혔는데 없다고 하세요? 미라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 일까지 알고 있는 건지. 그건 학창시절 일이고. 학창시절 일? 정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이 제 며느리를 집단 폭행했고 임신 초기 상태에서 계단에서 밀어뜨려 유산까지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동창회에서도 폭행했죠? 제 며느리 뺨을 때렸다고 들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어렸을 때 일이라고요? 정희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20년간 제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는? 정희가 냉소했어요. 앞으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래교육 부사장 이수진입니다. 무슨 일로 들어왔습니까? 최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한양그룹 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세요. 저희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라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미라야, 이제 그만해.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공범이 될 수 없어. 공범? 수진이 한양그룹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소영이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미라보다 한 학년 아래였는데 미라 일당에게 2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진아, 미라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정희가 미라를 제지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미라는 회사 직원들을 마치 고등학생 다루듯이 괴롭힙니다.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고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은 지난주 미라가 저에게 폭언하는 장면을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기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수진, 너 정말 쓸모없는 년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지만 아직도 그대로네. 그리고 이것은 직원을 때리는 영상입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미라가 20대 여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미라는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강미라,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회장님, 제발은 20년 전에 제 며느리가 했어야 할 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정희가 최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미래교육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한양은행 대출도 즉시 회수하세요. 그리고 관련 기관에 비리 신고를 접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의가 냉소했어요. 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저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됐어요. 소영은 20년간 품어왔던 분노와 아픔을 생각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나는 내게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소영의 말에는 2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숙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미라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소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미라와의 대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아침 먹어라. 정희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네. 소영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나온 소영의 모습을 본 정희는 걱정이 되었어요. 복수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정작 소영의 마음은 더 무너져 보였습니다. 소영아, 너 괜찮아? 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미라를 이렇게 망하게 해서 저도 미라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며느리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토록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가해자를 걱정하고 있다니. 소영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하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소영 씨 댁이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희망상담센터의 김은미 소장입니다. 소영 씨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요. 소영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 맞다. 제가 전화드렸었죠. 희망상담센터? 정희가 궁금해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예요. 소영이 설명했어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은미 소장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영 씨, 전화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20년간 혼자 그 고통을 견뎌오셨다니. 네. 이제야 용기를 내서 잘하셨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절대 늦지 않아요. 은미 소장은 소영에게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서로를 도우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봉사활동도 있어요. 현재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죠. 소영의 눈에 관심이 생겼어요. 봉사활동요? 네. 소영 씨처럼
과거에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이 현재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정의도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일이네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희 센터에 한번 오셔서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보겠어요. 다음 날 소영은 은미 소장과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여기는 상담실이고 저기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때 한 구석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은미 소장이 다가갔어요. 선생님, 오늘도 또 그랬어요. 제발 죽고 싶어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이분은 소영 언니야. 언니도 예전에 너처럼 힘든 일을 겪었어. 지수가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지수 옆에 앉았어요. 지수야, 언니가 얘기 좀 들어볼까? 언니도 저처럼 괴롭힘을 당했어요? 응.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 어떻게 견뎠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잘 견딘 건 아니야. 지금도 가끔 무서워. 하지만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지수를 만날 수 있잖아. 그리고 지수한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어요. 지수야, 언니 약속할게. 언니가 지수를 지켜줄게. 혼자가 아니야. 그날 소영은 지수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지수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정희에게 상담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제 경험이, 제가 겪었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복수보다는 치유와 도움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지원해 줄게. 정말요? 그럼. 그런데 정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소영아, 어머니가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사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못마땅했어. 소영이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데려온 며느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생각했거든. 왜 자신감이 없을까? 왜 당당하지 못할까 하고. 어머니, 그런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 네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미안해, 소영아.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야. 어머니로서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20년간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희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줄게. 아니,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 어머니, 네가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이 뭐든 어머니가 뒷받침해 줄 테니까 당당하게 살아. 소영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20년 만에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서 최 비서실장과 통화했어요. 최 비서실장, 학교폭력 예방재단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재단 설립이요? 응. 피해자들을 돕고 가해자들을 교육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종합적인 재단 말이야.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100억 정도 출자금으로 시작해서
매년 20억씩 지원할 생각이야. 상당한 규모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 며느리를 위해서야. 그리고 내 며느리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날 소영은 다시 상담센터에 갔어요. 지수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상담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소영 언니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말했어요.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지수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언니가 항상 있을게. 그때 상담센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은미 소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아, 진우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 선생님? 소영이 궁금해했어요. 아, 소영 씨.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진우 변호사님이세요. 저희 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도와주고 계셔요. 안녕하세요.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진우 선생님도 예전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셨어요. 은미 소장이 설명했어요. 소영이 놀라며 진우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성공한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니. 네, 중학교 때 3년간 괴롭힘을 당했어요. 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됐죠. 소영은 진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도 봉사를 시작하신 거죠? 네. 아직 시작 단계지만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진우와 소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소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센터 근처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픈 과거를 공유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영 씨는 정말 대단해요. 진우가 말했어요. 20년간 그 고통을 혼자 견뎌내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시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소영은 진우와 대화하면서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어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정희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요. 좋은 분? 김진우라는 변호사님이세요. 상담센터에서 봉사하시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정희는 며느리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복수보다는 치유와 도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영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소영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라.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줄 테니까. 네, 어머니. 이제야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을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3개월 후 소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상담센터에서 정식 상담사로 활동하게 된 소영은 매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집을 나섰어요. 소영아, 오늘도 힘내라. 정희가 현관에서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처음 듣는 활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도 소영은 상담센터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지수가 뛰어오며 소영에게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학급 회장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지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죽고 싶다고 울던 지수가 이렇게 당당해진 거예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기를 주셔서. 아니야, 지수야. 이건 네가 해낸 거야. 소영이 지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 진우가 상담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소영과 진우는 함께 피해자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우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이번 달에 저희가 도운 학교폭력 사건 5건 모두 해결됐어요. 가해자들이 사과하고 전학을 갔고 피해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요? 소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소영 씨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은미 소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소영 씨, 진우 선생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세요? 강남구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강남구 전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해요. 소영과 진우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남구 전체로요? 네. 소영 씨의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다른 피해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요. 소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소영 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집에서 정희와 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민준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소영아, 나도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미안해, 소영아. 내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어. 정희도 기뻐했어요. 소영아, 이제 네가 진짜로 빛나고 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시고 믿어주셔서. 아니야. 이건 내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거야. 어머니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민준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소영아, 사실 나도 궁금했어. 그 미라라는 사람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소영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과거가 뭐든 너는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잖아.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내 든든한 남편이 되어줄게. 소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의 완전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미라가 고시원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소영의 활동을 다룬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상담사로 변신한 박소영 씨가 화제입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소영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니. 나는 뭘 한 거지. 미라가 중얼거렸어요. 진우와 소영은 카페에서 새희망재단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고백이요? 처음에 소영 씨를 만났을 때는 그냥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동질감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은 한 사람으로서 소영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소영이 멈춰서서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 씨, 소영 씨도 혹시 저에 대해서 같은 마음일까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저도 진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몸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진우 씨, 하지만 제 마음은 숨길 수 없었어요. 소영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소영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그래요. 진우 씨와 함께 일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좋은 일을 함께하는 관계로. 진우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소영 씨 말이 맞아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일 수도 있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희망재단의 6개월간 활동 결과가 발표됐어요. 참여 10개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 35% 증가, 조기 해결률 75%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소영 씨,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은미 소장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소영 씨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소영과 진우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소영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그때 진우 씨가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 도울 수 있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네, 정말 신기해요.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소영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저도요, 진우 씨. 좋은 동반자로요. 네, 좋은 동반자로요. 한강의 야경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20년 만에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정희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 우리 소영이.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구나. 네, 어머니.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갈게요. 그날 밤 소영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세희망재단 설립 8개월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평소처럼 상담센터에서의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소영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오늘도 바빴지? 정희가 거실에서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네, 그런데 보람 있었어요. 지수가 오늘 동아리에서 발표를 정말 잘했다고 하네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소영아. 그럼 먼저 들어갈게. 정희가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강남구 교육청에서 세희망재단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소영이 부엌에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소영이 정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영이 급하게 달려갔어요. 소영아,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 정희가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말했어요. 어머니, 금방 병원 갈게요. 소영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입니다. 여기 응급환자가 있어요. 72세 여성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소영이 주소를 알려주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소영아, 미안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냥 힘내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있잖아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영은 정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정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소영은 급하게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지금 어디야?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민준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을 때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이요? 소영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환자분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회복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럼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소영과 민준은 중환자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보는 정희의 모습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로 정희의 다른 자녀들이 나타났어요. 둘째 아들 민석과 막내딸 지혜였습니다. 형님, 민석이 달려왔어요. 민석아, 지혜야.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형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지혜가 물었어요. 위험하다고 해.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민석과 지혜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형수님, 민석이 소영을 별도로 불러냈어요. 네, 혹시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게 형수님 때문은 아니죠? 제가요? 소영이 당황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형수님 일로 많이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형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형수님에게만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와의 약속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민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저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그때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에게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한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뇌출혈요? 민준이 놀랐어요. 네. 깨어날 가능성을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최소 몇 개월은 지켜봐야 합니다. 소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희가 의식을 잃으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제 회사 일도 정리해야겠네요.
민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회사 일? 민준이 물었어요. 형님은 모르셨나요? 어머니가 형수님에게 한양그룹 지분 30%를 물려주기로 하셨다고요. 뭐라고?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지혜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형수님이 우리 가족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큰 유산을 받아요? 지혜야, 소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닌가요? 뭐라고? 갑자기 어머니가 형수님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시고 재단도 만들어주시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요? 지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바뀌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민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형님,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요. 형수님이 한양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 같아요. 뭐라고? 민준이 충격을 받았어요. 형수님 과거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소영이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떤 문제들이야? 민준이 물었어요.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강미라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연락했어요. 형수님의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소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말로는 형수님이 고등학교 때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던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그 강미라 씨 회사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민준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소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저는 형님, 형수님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 같아요. 민석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과로하셔서 이렇게 되신 거고요. 지혜가 덧붙였어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뒤틀려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네가 어머니를 이용한 거야? 민준이 소영을 추궁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럼 설명해봐. 왜 어머니가 갑자기 내 편만 드시고 내게만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하는지. 소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면 민준도 등을 돌릴 것 같았습니다. 대답을 못하네. 지혜가 비웃었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였어.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씨?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진우씨. 소영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진우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민석과 지혜가 그를 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형수님, 저분이 누구세요? 제 동료예요. 동료? 지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형수님, 혹시 불륜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뭐라고? 소영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도 있는데 다른 남자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네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동생들의 말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유일한 보호자인 정희는 의식불명이고 가족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재현되고 있었어요. 정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중환자실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민석과 지혜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타났어요. 정작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은 며느리인 소영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민준이 음료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지속적인 말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는. 소영아, 진실을 말해줘. 정말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그때 진우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소영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법무팀에서 조사가 끝났어요. 민석 씨와 지혜 씨가 소영 씨에게 씌운 혐의들 말이에요. 소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조사요? 소영 씨가 너무 억울해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의뢰했어요. 진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이 서류들을 보세요. 진우가 필적 감정 결과서를 보여주었어요. 소영 씨 명의로 된 한양그룹 이사 취임 동의서. 이건 완전히 위조된 것입니다. 위조요? 민준이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네. 필적 감정 전문가와 서류 분석 전문가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위조 과정에 민석 씨와 지혜 씨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위조업체와 연락한 통화 기록, 결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그때 민석과 지혜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형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지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지혜야, 민석아.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민석과 지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소영이 명의로 위조한 서류들이야. 그리고 위조업체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도 나왔어. 지혜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형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야?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두 분의 재정 상황 조사 결과입니다. 민석 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50억 원의 빚이 있고 지혜 씨는 갤러리 운영 실패로 30억 원의 빚이 있네요. 그건 결국 어머니 유산을 노리고 소영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구나.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진우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강미라와 두 분이 3개월 전부터 나눈 모의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미라와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소영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우리 계획대로 하면 한양그룹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 알겠어. 서류 위조는 내가 맡을게. 지혜도 협력하기로 했어. 좋아. 그리고 소영 과거에 대한 거짓 정보도 계속 흘려줄게.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런 계집애들이. 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형님, 저희가. 닥쳐. 민준이 소리쳤어요.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다니. 너희가 정말 내 동생들이야?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면서도 가족들의 배신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준이 소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소영아, 이제 나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보, 저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학교 폭력? 강미라와 그 친구들이.
저를 3년간 괴롭혔어요. 소영이 팔뚝에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어요. 이것들은 그때 생긴 상처들이에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3 때 제가 임신을 했었어요.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 네. 그런데 미라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일부러. 소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잃었어요. 혼자서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았어요. 민주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가 이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니. 20년간 그 고통을 혼자 견뎠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소영아, 며칠 전 동창회에서 미라를 만났는데 또 저를 때리고 협박했어요. 과거 일을 당신한테 얘기하겠다고. 민준이 소영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미라를 응징해 주시고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재단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민준이 정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지혜도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모든 사람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정희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정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소영이는 내 딸이야. 정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2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몰라. 민석과 지혜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두 자녀를 바라봤어요. 너희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어머니, 가족이 더 소중하지 않니? 정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동시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이후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석과 지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소영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2개월의 긴 치료 과정을 거쳐 정희가 완전히 회복되어 태어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위기를 통해 가족들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소영은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을 지켜줄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완전히 회복된 지 6개월 후 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중요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앉히고 중요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야. 정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나는 한양그룹 회장직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어.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은퇴요? 응. 이제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 정희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회사 경영권은 민준이에게 넘겨주려고 해. 저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그럼 네가 장남이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거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희는 소영이를 도와줘. 소영이요? 민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소영이한테는 지분 20%와 세희망재단 완전 경영권을 물려줄 거야.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큰 책임을. 소영아,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분명히 잘할 거야. 그럼 저희는요? 너희 둘은 세희망재단의 운영이사가 되어라. 소영이를 도와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해. 민석과 지혜가 서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희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잖니.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1년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세희망재단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이 이사장으로서 무대에 올라 인사했어요. 2년 전 동창회에서 떨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세희망재단은 지난 2년간 강남구 20개 학교와 협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0명의 피해 학생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30명의 가해 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서초구와 송파구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강미라였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함은 온데간데없고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라에게 집중됐습니다. 소영도 미라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저는 강미라입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2년간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행사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미라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특히 박소영 씨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미라가 무대 앞으로 걸어가더니 소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행사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소영이 무대에서 내려와 미라 앞에 섰습니다. 미라야, 일어나. 소영이 미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소영 씨,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잖아.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는 거야. 소영의 따뜻한 말에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행사장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 민석과 지혜는 정말로 세희망재단의 운영이사로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좋았어요. 오늘 만난 아이가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학부모 상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지혜도 말했어요.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진우는 소영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명확히 정리한 후 새로 만난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 제 약혼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죠. 축하해요, 진우 씨. 정말 잘 됐어요. 소영 씨도 고마워요. 소영 씨 덕분에 제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평생 변함없는 동료이자 친구로 남기로 약속했어요.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소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여보, 진짜야. 당신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희도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소영아, 네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어머니 인생 최대의 보람이야. 어머니, 20년 전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네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어요. 대학생이 된 지수는 새희망재단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소영 언니,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수야, 너는 너만의 길이 있어.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네, 저도 언젠가는 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3년 후 새희망재단은 서울 강남 3구로 확대되어 60개 학교와 협력하게 되었어요. 소영은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시 전체 정책 수립에도 참여했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전국 모델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영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와 소영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행복해?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20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지? 네.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그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오는 법이야.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소영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 우리는 진짜 모녀잖아. 소영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의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상처받은 과거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영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소영과 정희의 뒷모습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20년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박소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20년간 혼자 감춰온 고통이 윤정이라는 진정한 어머니를 만나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고, 소영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미라 역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소영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며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소영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